이제 좀 그 신화에 대해서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IQ는 상당한 부분 허상이라는 거예요. IQ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색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보도록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자, 박사님, 그 보통 IQ 검사를 통해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보통 IQ가 조금 높은 건가요? 이제 좀 그 신화에 대해서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엄밀하게 그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IQ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IQ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 논리요. 근데 그거는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학창시에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건 대부분 선정 논리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IQ가 작동 못하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인생 문제 푸는데 시간 제한이 있었나요? 아, 없죠. 없죠. 네. 됐죠? 대부분 시간 제한이 별로 없어요. 특히 복잡한 문제들은. 그래서 속도가 고등학교, 대학까지 좀 떨어진다 해갖고 그 사람이 큰 학자가 되는데 지장이 있느냐? No, 안 해요. 평균이 100이잖아요. 한 90쯤 돼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핸디캡을 가질 필요 없어요. 90 정도 더라도 학문을 하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시간을 딱 제한하고 하는 그 능력보다 뭐가 중요하죠? 딱 하나는 물고 5년, 10년, 20년, 30년 물고 늘어질 그 힘이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전문가 대가로 가는 길은 장악력이에요. 칵 깨물었을 때 안 놓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IQ는 상당한 부분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게 제한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 수학 교수가 복도에서 박사과정 학생들 만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딱 한마디밖에 안 한대요. 이빨을 갈아라. 이빨을 갈아라. 네. 문제를 탁 던져주면 탁 물으면 1년이고 5년이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장악력. 예, 네, 장악력이에요. 지구력. 그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진짜 학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리처드 파이만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노벨상 받고 세계적 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미국에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 IQ가 한 135, 150쯤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리처드 파이만이 직접 나레이티브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나 그 동영상 보고 울컥했어요. 아주 노인이 된 그 리처드 파이만이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누가 물어요. 당신의 머리에 대해서, 당신의 IQ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반복하고, 익히고,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를 바꾼 거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간단히 하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You asked me if an ordinary person, by studying hard, would get to be able to imagine these things like I imagine. Of course, I was an ordinary person who studied hard. There's no miracle people. 리처드 파이만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뭘 했냐면요. 대화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중에 숫자 카운트 해보세요. 되는가? 멀티 훈련을 하는 건가요? No. 네. 이게 요런 게 다릅니다. IQ보다 훨씬 중요해 그런 겁니다. 세상을 달리 본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는 인간의 브레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인간의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구체적으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IQ보다 훨씬 중요한 관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색다르게 보고, 색다르게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냥 간단히 해볼 수 있어요. 사탕 빨면서 화음 내보세요. 되는가? 사탕 빨면서 하하요? 화내보라고. 아, 사탕 빨면서 화내는 거요? 사탕만 찡그려보라고. 잘 안 돼요. 생각 안 해봤죠? 단 거 빨면서 얼굴 찡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IQ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색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보도록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뻔한 걸, 상투적인 걸 싫어해야 돼요. 그게 너무 극단으로 가면 정신 분절이 돼요. 주의력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발견한 실험, 스스로가 발견한 질문,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그런 경향을 가진 애가 중고등학교 가서 과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울 때 계속 놀라워해요. 자기의 기본 관점,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박사님은 이제 뭐 자녀가 이미 다 컸겠지만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공부만 시켜야 된다. 어떤 공부를 시키실 것 같으세요? 어릴 때는 한 70% 답이 있어요. 네, 뭐죠? 두 가지 양상으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서적 끌림이 있는 정서적 느낌을 생성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나 뭐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돼요. 애들이 본질적으로 끌리는 그걸 부모들이 잘 관찰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까지는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아련한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집 애가 미국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같이 여행 갔던 그걸 20년 지나도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때 눈이 1m 사였고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를 지나가면서 그 파란 하늘에 기러기 때 날아가는 그 장면을 지금도 내한테 이야기해줘요. 그런 장면을 그리워해요. 그걸 초등학교 덜무리부터 중학교 정도까지 고등학생 되면 어려워요. 특히 잘 작동하는 거는 5살, 6살, 7살, 한 10살까지 부모들이 도시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나 그 바닷가나 그런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 결정적 장면을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고 이런 도시 생활을 하다가도 삶이 뻑뻑할 때마다 그 스냅 사진을 꺼내보는 거예요. 이런 아련한 추억을 갖기 위해서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하고 여행. 그렇죠. 특히 어릴 때. 그렇게 정서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인지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스스로 뭘 해보게끔 하는 거.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중학생 1학년 때인가 한 달 동안에 달이 뜨는 걸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어요. 음력 초 3일 같으면 초성달이 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초성달이 떴을 때를 시간을 딱 재고 그때 하늘 어느 위치에서 초성달이 떴다 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한 달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그려보면 달이 크고 주로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한번 실험해보는 거. 그것이 나중에는 대학 혹은 박사과정 갔을 때까지도 그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걸 고등학생 이전에 특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학생이 자발적으로 설계하고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 우리나라 결국에는 또 입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뇌과학을 좀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조금 전해주고 싶은 이런 어떤 공부법, 효과적인 공부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중학생 들어갔을 때 네. 이건 결정적입니다. 네. 특히 사춘기가 왔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네. 그 한 4, 5년 정도는 시를 가르쳐줘야 돼요. 시. 예. 그 결정적이에요. 네네네. 문학 작품의 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춘기 때는 우리 브레인 전체가 재구성된다 보면 돼요. 출생만큼 중요한 게 사춘기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애들이 부모한테 막 반항도 하고 조금은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요. 그래서 시적 분위기나 뉘앙스가 브레인을 이렇게 장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껄렁해져요. 흠벗드는 거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사춘기 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멋이 무언가를 그때 시야말로 아주 엄선되고 문학적 멋이잖아요. 그런 멋을 가르쳐줘야 돼요. 시를 다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중간에 그 아주 명문장 한두 구절을 암기한다는 거는 한 달 학원에 보는 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박사님, 혹시 뇌라는 게 뭐 잠잘 때도 수면 중에도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뇌가 또 이렇게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될 이런 필요성도 또 있나요? 혹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지 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질문이 아니요. 진행되고 있고. 동물이 왜 잠을 자는가? 인체 생리학적으로 아직 명쾌하게 모든 학자가 동의한 그게 별로 없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피곤해서 하는 거지. 저 그러면 피곤한 거는 사람보다 말이 더 피곤하지. 하루 종일 짐 지고 막 다니잖아요. 말이 사람보다 적게 잡니다. 하루 3시간 자요. 대략. 누구나 다 브레인은 좀 쉬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맞느냐 물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통상적 관점에서 한 발 물러보면 심장은 쉬나요? 안 쉬죠. 안 쉬잖아요. 쉬면 큰일 나죠. 그럼 브레인 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심장이 막 놀래갖고 버버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갖고 여기 너무 버벅해서 쉬어야 돼. 쉬면 죽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브레인이 쉬어야 된다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 인체기관 중에 24시간 작동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 게 아니고 세포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다 작동해요. 브레인도 세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주객이 바뀌어버렸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좀 열심히 하면 좀 쉬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의외로 근본에서 구멍이 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포는 쉬지 않아요. 심장은 쉬지 않아요. 폐도 잠시도 안 쉬어요. 됐죠? 그럼 심장이 안 쉬는가? 그럼 심장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근육은 에너지가 드는 거는 수축할 때 들어가요. 그럼 수축을 하면 용수축을 눌렸잖아요. 그러면 대튕겨 나올 때는 에너지가 안 들잖아요. 이 압축했는 걸 풀어주면 대튕겨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육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수축할 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완해요. 이완할 때 에너지가 안 들다 보면 돼요. 심장 박동도 마찬가지. 심장 박동도 심장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팍 하고 이완하고 팍 하고 이완할 거네. 항상 24시간 작동한다는 말은 뒤집으면 반은 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수축, 이완 때 쉬니까네. 그렇게 적용하면 놀라운 유추가 가능해져요. 우리 브레인도 사실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하면 일을 하다가 팍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가 그냥 리듬을 갖고 착착착착 켰다 하라는 거예요. 10분마다 혹은 30분마다. 그걸 리듬이라 그래요. 그럼 뇌를 릴렉스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좀 있나요? 박사님의 노하우? 일단 바디를 감아 스탑하는 거예요. 캄캄하고 소음 없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대략 한 10분 정도, 20분도 길어요. 20분 넘으면 잠이 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10분 정도만 딱 해갖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요. 아, 그런가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보통 1시간 혹은 2시간 공부하다가 누워요. 그럼 누울 때 내가 지금까지 1시간, 2시간 했던 거에 가장 핵심은 뭐지? 그 한 가지 생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고 한 가지 정도 생각을 머금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게 이제 30분 공부하는 이상 효과가 나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자연과학이 확산되는데 핸디캡을 가졌느냐의 첫 번째 감론입니다. 기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습법은 논문을 보든 책을 보든 자기가 맞는 바꿔놓으라. 이게 최고의 학습.